업계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마존이나 구글이나 각자의 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탈 엔비디아 전략이 아니냐, 의존성을 벗어나고 칩 벤더한테 좌지우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인텔 CPU 때문에 인텔이 데이터 센터를 지배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배 구조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각도 많으신데,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깊은 내용,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을 할 수 없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나한테 혁신을 가져다 준다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 이 에이직이라는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기술적 트렌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 산업과 설계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의 AI GPU에 대항마는 준무형 반도체 ASIC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1부 때 얘기했었던 그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미세 공정이 나타났다. 그러면 공정이 작아졌으니까 더 빨라졌고, 전기도 더 적게 먹고, 그리고 이제 집적도가 높아져서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싸지는 경우도 있었고, 28나노 정도 공정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게 공정에서 온 것이고, 오롯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 이렇게 강력한 팹리스로 대표되는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스펙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사업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인력도 많은, 역량도 갖춰진 이러한 큰 팹리스들이 새로운 공정이 출현할 때 크기 때문에 공정과 붙어서 파운드리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공정에서 너무너무 좋은 범용 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범용 칩이지만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이미 2배가 좋은 칩이기 때문에 똑같은 칩을 다양한 고객들이 그냥 사서 가져다 써도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대보다 2배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칩들은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20세기 말 들어서부터 소위 새롭게 나오는 공정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큰 임팩트를 주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공정이 어떤 물리기술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공정이 나와봤자 그렇게 작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빨라지지도 않고, 전기 효율 계속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너무너무 또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세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얘기를 할 때 물론 2나노, 1나노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엔비링크라든지 어떤 식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써가지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떤 식으로 더 고속화를 하겠다, 이러한 공정 이외에 다른 또 최첨단의 기술과 비싼 어떤 아직 그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기술들을 공격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말 모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가 활약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정이 해결을 안 해준다라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범용 칩으로서는 더 이상 혁신을 할 수 없다라면은 나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그러한 칩을 만들 수밖에 없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21세기 초반에 자율주행용으로 이제 만든 칩을 보면 범용 칩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이나 ADAS 같은 시스템들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는지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떤 업체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업체는 전통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하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이 쓰일지 모르는데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엔비디아가 장점이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GPU가 있고 그 위에 쿠다가 있는데, 이 쿠다와 GPU를 접목시키면 굉장히 넓은 범용성, 일단 프로그래밍은 하기 쉬워, 이런 칩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으나, 그때 이제 테슬라는 자기 칩을 만들었어요. 자기 칩을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이미 레지넷 기반으로 카메라 2개 써서 딥러닝 돌려가지고 자율주행 하겠다, 이게 명확했고, 그걸 위한 칩만 만들면 됐기 때문에 칩에 보면은 GPU는 굉장히 적고 레지넷 액셀러레이터가 엄청 컸어요. 엔비디아 칩은 반대였고,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도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카메라를 쓸지, 어떤 해상도를 쓸지, 어떤 코덱을 쓸지 이것들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을 처리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부분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쓸 카메라의 뭐 해상도, 코덱, 심지어는 카메라 제품까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신호 처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공정에서 칩 사이즈는 테슬라 칩이 훨씬 더 작은데 성능은 테슬라 칩이 더 잘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것보다 딱 하나의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칩을 만들다면 거기서 성능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다만 예전 세상에는 이 나만을 위한 칩을 만들려면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선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 역량도 키워야 되고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새롭게 출시하는 칩을 사서 쓰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새로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했었던 거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공정이 주는 혁신의 모멘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성능을 내겠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많은 업체들이 기술을 혁신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자신의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대 팹리스가 엄청나게 좋아진 범용 칩으로 이제 반도체 혁신이 주도적이었고 미래에는 결국에는 각각의 유지 케이스에 맞는 전용 칩이 주도를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약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일단 예전에는 반도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거의 2배씩 높아지던 때였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이 범용 반도체의 성능 개선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ASIC 같은 것들을 별도의 용도에 맞게 개발할 니즈가 떨어졌다. 근데 이제 선단 공정의 기술 한계가 오면서 이제는 스케일의 법칙이 제대로 반도체 웨이퍼의 슈링크 자체가 이제 한계에 오다 보니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후공정으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설계단에서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용도에 맞게 스페셜티로 만드는 ASIC으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왔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 산업이 대표적인데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 1세대 때는 모비라이 칩을 쓰다가 일종의 범용 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세대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성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도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세대부터는 이제 우리 짐 켈러, 설계 전설이라고 하는 짐 켈러가 결국 그 오토파일럿 칩, 그죠? FSD 칩을 이제 하면서 전성비를 확 높였고. 지금은 AI 혁명에서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 GPU라는 범용 칩이 어쨌든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칩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AI를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이제 빅테크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점점 또 서비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 자기네들한테 맞게 표준화가 되면 거기에 맞는 ASIC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올 텐데 지금 당장은 범용과 ASIC의 어떤 혼재되는 시장이라고 본다. 맞습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항상 같이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각자의 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탈 엔비디아 전략이 아니냐 의존성을 벗어나고 칩 벤더한테 좌지우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인텔 CPU 때문에 인텔이 데이터 센터를 지배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배 구조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많으신데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근저에는 더 깊은 내용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을 할 수 없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나한테 혁신을 가져다 준다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 이 ASIC이라는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기술적 트렌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전 인텔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인텔은 계속해서 칩만 계속해서 성능 개선 쪽으로 갔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서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까지 내놓고 있고 그리고 로봇 개발할 수 있는 아이작이나 그룻 같은 이런 것들도 내놓으면서 종횡으로 확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GPU를 쓰면서 CPU를 자기네들이 설계한 뭐 그레이스라는 CPU에다가 같이 이거를 하면 인텔의
CPU나 AMD CPU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탈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SIC의 어떤 그 확장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혁신, 정말 퓨어 퍼포먼스, 정말 성능의 혁신 부분에 있어서 ASIC을 이길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공정, 뭐 실리콘 포토닉스, 뭐 과거에는 HBM 이러한 부분으로 ASIC보다도 더 강한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가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벗어나기 힘들어지겠네, 그 말씀도 맞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것은 맞고, 물론 그것이 성공한다라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쟁 우위가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 2025에서 저는 이제 젠슨 왕의 발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칩이라고 할 수 있는 ASIC을 본인의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NV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제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같이 시장을 키워가자. 대신에 우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그런 좀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트렌드 안에서 우리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이 좀 이게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혼자 다 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공격을 받으니 적당히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이 성공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설계 플랫폼에는 상당한 기회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굳이 엔비디아 생태계가 굉장히 일거에 약해지거나 다른 어떤 하이퍼스케일러가 직접 만드는 반도체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엔비디아가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적인 생태계는 최종 유저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는 또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전용 반도체로서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런 전용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디자인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EJ라는 전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SIC을 지금 위협적으로 보는 거는 빅테크들의 ASIC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NV링크 퓨전이라는 걸 열어주면서 중소형 패널리스트들한테도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등용문이 돼주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하기보다는 중소형 패널리스트들이 만약에 이쪽 생태계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기존 빅테크들의 ASIC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인하우스로 많이 하려는 니즈들이 크잖아요. 뭐 디자인하우스도 사실 직접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중소형 패밀리스들이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의 솔루션을 더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한 중견 패밀리스가 뭐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일 텐데, 의외로 여전히 많은 실리콘 스타트업부터 굉장히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시장에 의미 있는 세그먼트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도가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도 굉장히 많고 각각의 모델도 각각의 유지 케이스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정을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 쿠다에서 벗어날 수가 힘들다라는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만 해결을 해주면 거기서부터는 갑자기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뭐 CPU 시절에서 X86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인텔을 위협할 수가 없어, 이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 그때와 지금은 엔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갱신되고 이렇게 배포되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CPU 시대에는 x86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텔을 위협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한번 개발이 되면 유저들이 계속 교체는커녕 업데이트도 안 하면서 계속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레가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CPU를 내도 5년, 6년 된 소프트웨어를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S86에서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됐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용성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들이나 그러한 부분이 패치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사실은 CPU 부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서 혹은 개인용 PC에서 ARM 기반의 윈도우즈 시스템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성이라는 부분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혹은 아직 엔비디아나 쿠다가 지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 그 영역에서 먼저 들어가서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면 나는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엔비디아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업체들이 갑자기 그러면 난 엔비디아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 쿠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쪽을 이제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회사 중에 국내 기업도 있나요? 국내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도 많은 AI 실리콘 스타트업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한국의 AI 실리콘 스타트업과 세이파이브 설계 플랫폼이 같이 협업을 해왔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겨보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고 계십니다. 널리 알려진 뭐 퓨리오사 AI나 뭐 리벨리온 같은 회사 뭐 이 정도. 예, 하이퍼엑셀, 모빌린트 더 많은 회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